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종합평가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평가는요, 선생님 얘기했듯이 교재상으로는 유형편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실전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개념 적용 그리고 시간 단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사실 개념 적용이 잘 되면은요, 시간 단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념과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건 어디 가서 답을 찾아와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단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막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커지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개념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완성은 연계 교재 중에서 유일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번 시간 우리 종합평가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다 쓰기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보니까 글은 하나죠. 그쵸? 물 절약 홍보 활동을 펼치기 위해 봉사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초고, 이 하나의 글을 가지고 1번 문제, 2번 문제를 다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번 문제 보니까 이거 그냥 뭐예요?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고쳐쓰기 문제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글은요, 고쳐쓰기 문제 푸는 데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1번 문제 풀 때는요, 위에 나와 있는 글보다는 뭐 내용 알아봐라 라는 차원에서 보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글의 맨 밑에 나와 있는 A 부분, 그쵸?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 우리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왜요? 하나하나 다 조건 다 따져주지 말라 그랬죠? 조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아서 어차피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되는 거니까 조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이 조건에 벗어나는 선택지들은 미리미리 다 탈락을 시켜버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것들 가지고 하게 된다면 시간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되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A라고 해가지고 줄글로 막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쵸? 정리해봐요. 자, 뭐가 필요하죠? 홍보 문구를 작성할 때는 뭐 비유적 표현, 비유를 쓰라는 거죠. 자, 비유하면 우리 뭐 찾아야 되나요? 처럼, 같이, 인양, 인듯 이런 말들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또 상황의 대비. 자, 대비라는 거, 여기서 대비는 우리가 대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는가, 이걸 봐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 절약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이건 뭐 내용적인 조건이 되겠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완곡한 표현, 그래요. 이거 앞에서 유형할 때 선생님이 완곡 설명했습니다. 대놓고 절약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뭐예요? 돌려 말하기를 하는 게 바로 완곡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적인 조건이 세 가지예요. 비유와 그리고 대비와 그리고 완곡입니다. 이 중에서 뭐를 1순위로 삼을 거냐? 여러분 자유이지만 선생님은 좀 찾기 쉬운 거를 1순위로 삼으려고 해요. 선생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자, 얘가 1순위입니다. 자, 대조가 쓰이지 않은 것들을 일단 그럼 탈락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1번 같네. 자, 1번이 아니라 1순위.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은 단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뭐 대비되는 거, 대조되는 거 안 나타나죠? 반대되는 상황이 없죠? 땡. 1번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물을 낭비하는 찌그러진 마음. 물을 아끼는 아름다운 마음.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낭비하는 하고, 아끼는 하고, 그쵸? 대조되는 상황이 나와 있네요. 2번 일단 남겨둡시다. 그 다음에 3번. 지금은 공기처럼 흔한 물, 내일은 금보다도 귀한 물. 자, 여기 3번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흔한 물, 그 다음에 귀한 물. 역시 여기에도 대비가 나타나고 있네요. 3번 살려둬요. 그 다음에 4번. 주방의 수도에서도 줄줄.
화장실의 수도에서도 줄줄 수도꼭지로 향하는 황금보다 빛나는 손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역시 대비 나타나지 않네요. 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여기에서는 무심코 흘려버리는 물. 지구 반대편에는 애타게 찾고 있는 물. 자, 뭐예요? 무심코 흘려버리는 물이 지구 반대쪽에서는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물이다. 상황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물이 막 흘려버려지는, 낭비되는 상황, 물이 귀해서 부족해서 찾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살아남은 거 2번, 3번, 5번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뭘 따져줄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순위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완곡 잘 못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안 돼요. 돌려 말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물을 아껴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물을 아껴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십시오. 이거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에요. 2번 땡.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3번은 보니까 물을 아끼자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쵸? 이렇게 막 공기처럼 흔한 물 막 쓰다 보면 내일은 금보다도 귀한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을 금과 같은 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끝냈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안 되겠구나. 아껴야겠구나. 이게 바로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얘는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에서 무심코 흘려버리는 물이 어쩌죠 하면서 아껴 씁시다. 끝냈네요. 그쵸? 아껴 씁시다. 대놓고 말했으니까 얘도 역시 완곡한 표현이 아니에요. 결국 얘 하나 남았어요. 이게 답이겠죠. 하지만 나머지 조건 뭐죠? 비유라는 조건 확인 차원에서 한번 찾아줘 봅시다. 뭐예요? 아이, 공기처럼 나왔네. 그쵸? 처럼, 인양, 인듯, 같이, 뭐, 듯이 이런 것들 나오면 비유예요. 자, 그러니까 3번 다 만족시켜주고 있는 글입니다. 얘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고쳐쓰기잖아요. 자, 고쳐쓰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만 봐주면 됩니다. 자, 먼저 2번 보세요. 자, 2번에 1번 보세요. 기억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삭제해야겠어 라고 했어요. 통일성,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문장 전체에 밑줄 쳐져 있다. 얘는 갈 길이 두 가지라 그랬죠. 없어지든가, 즉 삭제되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보세요. 기억, 탄소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대기 오염시킨다. 지금 주제가 뭐였죠? 물 절약 홍보 활동.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물이랑 관련됐는데 얘는 갑자기 웬 대기 오염?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얘는 삭제하는 거 맞죠?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문장 간의 연결관계를 고려하여 또한으로 고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냐? 그런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이 그런데 앞에 있는 말과 이 뒤에 있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 나와야 그런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는 물 때문에 사망하는 인구가 많아. 뒤의 내용은 B는 뭐예요? 세계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정도가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해. 둘 다 뭐죠?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반대가 아니라 A와 B가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니라 뭘로 고쳐준다? 또한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이에 여러 국가에서도 이날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 하천 정화 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문장 전체에 밑줄이 그어졌다. 삭제하는 거 하나 있었으니까 얘는 옮겨지겠네요. 그쵸? 이 눈치밥으로 이제 때려 맞출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얘는 옮겨질 텐데 어디로 옮겨지냐는 거예요. 자, 지금 디귿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날. 어떤 날이 나와야 돼요. 날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걸 받아주는 이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간다? 미음으로 옮겨야겠다. 자, 미음 보니까. 자, 미음, 요렇게 돼 있는 미음. 이 미음 앞에 어떤 내용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세계 물의 날을 제정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계 물의 날, 이날.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다. 자, 지금 리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지하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라는 건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 하면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막을 때, 그 행동을 못하게 할 때 저지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죠? 피해잖아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거예요. 이럴 때는 행동을 막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뜻을 지닌 방지로 바꿔줘야겠죠. 4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비읍은요.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펼쳐질로 고쳐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자, 비읍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펼칠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랬으니까 해봐요. 자, 이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홍보 활동을, 이게 목적어이고요. 자, 문장에서 중요한 그 성분은 목적어하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겠죠. 주어를 찾아보면 주어가 뭐가 나와 있었죠? 자, 우리 봉사 동아리에서도, 자, 봉사 동아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주어로 놓고 얘를 목적어로 봤을 때, 자, 펼칠, 이거를 펼쳐질로 고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자, 이렇게 썼을 때는 뭘 펼치는 거예요? 홍보 활동을 펼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펼쳐질이 되면 이 문장 구조에서 동아리에서도 홍보 활동을 펼쳐질 하면 이거는 동아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이 피동 표현은 주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동아리를 펼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거를 고쳐주지 않을 거라면 얘만 고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는 거지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펼쳐질로 고치면 안 된다. 2번의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 2문제 해결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경제 나왔습니다. 참, 그쵸? 그래요, 좀. 그래프 또 있고요. 근데 이 그래프 여러분 낯익지 않나요? 처음 보는 그래프야 또? 아니죠. 우리가 경제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다?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어야 할 게 뭐냐 하면은요. 보통 웬만한 그래프들은요. 이 X축, 가로축의 변화에 따른 세로축의 변화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 공급 그래프는 그 반대라는 거죠. 오늘 개념 막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 그래프만큼은 Y축의 변화에 따른 X축의 변화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Y축에 뭐가 있냐 하면 가격이 있고요. 이 X축에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가 변화할 때 세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물어보지만 수요 공급에서는요.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 혹은 공급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그 그래프의 곡선이 주어진다고 할 때 곡선의 이동 방향입니다. 자, Y축에 있는 이 값이 변하게 되면 그래프는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됩니다. 즉, 가격이 변할 때는 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게 되죠. 가격이 상승하면 그래프는 위로 갑니다. 그런데 자, 양이 변한다, 수요량 혹은 공급량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증가한다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 X축에 양이 있기 때문에 양이 증가하면 그래프는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그 개념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이따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 지문 3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뭘 보아야 되냐? 똑같이 수요 공급 곡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막 그 기본적인 개념을 묻지는 않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응용된 그런 개념들을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개념이 가장 중요해지느냐, 이걸 봐줘야 되는데, 봅시다. 외부성이란, 됐네요. 정의됐네요.
저 선생님 얘기했죠? 정의가 되어 있는 단어가 핵심 단어다. 그죠? 자, 지금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정의는 뭐뭐뭐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정의잖아요. 이 뭐뭐란 앞에 있는 말, 그렇죠. 외부성입니다. 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외부성이라는 거죠. 자, 외부성이 핵심어이고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야? 한 시장 참여자의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시장 참여자의 이득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한 주체가, 경제 주체가 뭔가를 했을 때 자기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익 보자고 한 겁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게 이게 다른 기업이나 뭐 다른 산업에 이득을 주거나 의도와 상관없이 아니면은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런 효과를 외부성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외부성에는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지금 이 글에서는 정의라는 방법 사용했죠? 그리고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라는 분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요. 예를 들어 했으니까 뭐도 사용한 거? 예시도 사용한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었어. 답이 뭐예요? 1번이죠. 외부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됐네요. 3번의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긍정적 이 외부성이라는 것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외부성. 의도하지 않게 다른 경제 참여자에게 이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외부성인데, 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득을 줬으면 긍정적 외부성이 되겠고요. 그죠? 피해를 줬으면 부정적 외부성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혹시 여러분이 모를까봐 예를 들어 준 겁니다. 예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와의 사이에서는 긍정적 외부성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보세요. 긍정적 외부성의 예로 과수원 주인과 그리고 양봉업자. 자, 왜 그럴까요? 자, 과수원 주변에 양봉업자가 벌통을 가져다 놓으면 그는 많은 양의 꿀을 얻을 수 있다. 과수원 주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양봉업자는 이득을 본 것이다. 이럴 때, 즉 이득을 볼 때는 긍정적 외부성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한편 강 상류에 위치한 철강 공장 주인과 강 하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의 사이에서는 부정적 외부성이 나타난대요. 자, 뭐요? 철강 공장. 자, 그리고 어부 사이에서는 부정적 외부성, 즉 여기에서는 어부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요? 자, 강의 상류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강을 공업용수로 쓰고 강의 폐수도 방류하게 된다. 물론 공장 주인이 의도는 없었죠. 그렇죠? 나 여기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저 어부를 힘들게 만들어야지. 이런 의도는 없었죠. 하지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어부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류 쪽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는 수확이 줄어 피해를 받게 된다. 자, 외부성의 개념 잡혔죠. 자, 다음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외부성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 전체로 보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긍정적일 때만 뭔가, 부정적일 때만 뭔가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외부성 자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궁금하죠? 왜 그런지. 안 궁금해요? 좀 궁금해하세요. 자, 궁금해요. 왜요? 봅시다. 긍정적 외부성의 경우 개별 경제 주체는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자, 때문에가 나오면 중요합니다. 자, 외부성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유죠. 때문에라는 것은 이유입니다. 자, 그 이유를 뭘로 보고 있는 거지요? 뭐예요? 자, 개별 경제 주체는, 자, 개별 경제 주체들은 다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5번 답 나와요. 자,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기역이 뭔데요? 외부성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유가 뭐냐? 답은 1번이죠. 왜요?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딴 거 볼 필요도 없이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원인에, 인과관계에, 이유에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뭐 이로 인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 꼭 주의해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자,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첫 번째, 긍정적 외부성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 긍정적 외부성의 경우를 보게 된다면 어때요? 이 개별 경제 주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보다, 즉, 이 개별 경제 주체는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적은 생산량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회 전체가 요구하는 거를 해줘야 효율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하고 있으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 과수원주의, 다시 과수원주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과수원주의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Q0라고 하자. 자, 생산량이 Q0가 될 때 이 과수원주의의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해봅시다. 즉, 이만큼을 딱 할 때가, 이만큼의 양을 생산할 때가 과수원주의한테 가장 이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조금 생산하거나 이것보다 많이 생산할 리가 없죠. 그죠? 이게 제일 극대화라는 건 가장 최대, 이 최대값이라는 뜻인데, 그죠? 이때 가장 많은 이윤을 본다면 이거보다 조금 생산할 이유도 없고 이거보다 많이 생산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이 Q0를 생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과수원주의는 Q0보다 많은 사과를 생산하면 이윤이 감소할 것이니까 Q0보다 많이 생산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과 생산을 늘림으로써 줄어든 과수원주의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 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사과 생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것보다 많이 생산하게 되면 과수원주의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이때보다는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과수원 주인이 그 손해보는 것보다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경제 효과가 양봉업자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양봉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거. 즉, 뭐예요? Q0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하게 해주는 게 어때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생산량이 있을 텐데 자, 그만큼 이 사람이 하겠어요? 아니죠. 왜요? 자기의 이득을 생각해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Q0 이상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Q0 이상을 생산해 주는 게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을 합쳤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과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긍정적 외부성의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 자, 이때도 역시 뭐죠?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는 반대예요. 자, 개별 경제 주체가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역시 철강 공장 주인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면 공장의 이윤은 줄어들겠지만 무슨 얘기죠? 자, 이 사람도 Q0라는
자신의 어떤 그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보다 많이 생산해서도 안 되고 이것보다 적게 생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회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생산함으로 인해서 어부가 뭔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국민 전체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적은 양을 사회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생각하는 그 바람직한 양보다 이 공장 주인이 어때요? 철강 공장 주인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에도 경제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결국 무엇에서 나타나는 거냐?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그 과수원 주인이든 공장 주인이든 간에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일치할 때 가장 효율적일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프와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지요. 자, 여기에 이제 수요 공급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의 이동 방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주목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그림 A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지문이랑 한번 같이 봐요. 사과 시장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점 E에서 균형을 이룬대요. 자, 점이 여기 있죠. 자, 수요와 이게 공급이고요. 그렇죠? 우상향하는 곡선이 공급이고 그리고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가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알죠. 그렇죠? 자, 먼저 얘네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자, 이 균형 이루는 점,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그리고 생산량이 결정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생산은 Q0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과에 대한 수요 곡선은요. 사과 자체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양봉업자와 같이 긍정적 외부성 때문에 존재하는 수요도 있다고 본다면 그렇죠? 양봉업자는 과수원이 옆에 있으면 이득을 보니까 사과에 대해서 수요를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원래 수요보다 늘어나게 되겠죠. 왜요? 양봉업자들의 수요가 더해지게 되니까. 그럼 봅시다. 여기서 퀴즈. 자,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결과가 D0에서 D1으로 곡선이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거는 위로 간 걸까요? 오른쪽으로 간 걸까요?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렇죠? 수요량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로축이 량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선은요. 위로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움직여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사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D0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D1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이 되는 생산량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자, 이거는 사과 자체에 대한 수요, 사회 전체의 어떤 수요를 보게 된다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 그러면 이때 생산량은 뭐예요? Q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은 Q1인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즉 그 과수원 주인이 뭐예요? 자신만의 이득을 고려하게 된다면 어때요? Q0, 더 적게 생산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B를 봅시다. 자, 이 그림 B는 뭐라고요? 철강 시장의 상황이래요. 이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철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역시 점 E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자, 이 가격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생산량 Q0로 정해집니다. 자, 그러나 철강 공장의 주인은 아무런 비용 없이 이때는 비용의 문제가 들어오게 돼요. 자, 비용 없이 공해를 배출하고 이를 정화하는 비용은 사회에 떠넘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철강 생산의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는 수요를 따지는 게 아니라 철강 생산, 즉 공급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따져야겠죠. 그런데 이 공급 곡선에서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비용, 가격, 왼쪽에 이
세로축에 있는 거죠. 비용이 늘어났으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S0가 S1이 되는 거는 왼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기존에 있던 선과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간 선이 만나게 되니까 여기가 새로운 지점이 되고 뭐예요? Q1.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라는 거죠. 하지만 공장 주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걸 고려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Q0를 선택하게 돼서 어때요?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효율이 초래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외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외부 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내부화란 무엇인가? 자, 지금 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해당되는 두 경제 주체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죠? 각자 따로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한 것으로 생각해서 즉 강상류의 철강 공장이 강하류의 어업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때요? 전체 이득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달성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 방식 1번으로 선생님이 답을 딱 얘기를 했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비효율이 초래되는 이유, 개개인의 이득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1번이 답이라고 했죠. 자, 이제 4번 문제만 풀면 돼요. 그래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새로운 그래프죠. 그쵸?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가로축에 뭐가 있나요? 공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고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기의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죠. 가로축으로 갈수록 뭐예요? 공해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공해의 양을 줄이려면 철강 공장 주인은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쵸? 공해를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공해의 양이 적을 때 비용은 높습니다. 근데 막 배출해요. 비용 별로 안 들이고. 즉, 공해의 양을 그냥 많게 할 때는 철강 공장 주인이 들이는 비용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거기 보면은 CS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철강 공장 주인의 비용입니다. 반대로 어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쵸? 공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비용,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CF라고 하고 이것은 어부의 비용이다. 이것은 공장 주인의 비용이다. 이게 지금 이 그래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맨 위에 요런 곡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죠? CS와 CF를 합친 거죠. 즉, 이 같은 지점에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볼 때, 자,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가장 적을 때, 사회 전체는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Q0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죠? Q1이 있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은 뭐예요?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쫙 이제 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철강 공장에서의 공해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어부의 비용은 증가한다. 그냥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공해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증가해. 그래서 이런 우상향의 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어딜까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라는 거는 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Q0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 Q0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외부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내부화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부화라는 것은 뭐죠? 두 경제 주체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상반된 경제 주체들의 합의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묶어서 생각하는 것과 합의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공장 주인이 이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합의라는 거는 둘이 만나가지고 짝짝꿍해서 합의를 본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됐죠? 3번은요. CS와 CF로 보아서 철강 공장의 주인과 어부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다. 자, 봅시다. 이미 우리는 지문에서 이 두 사람들 사이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이미 알았어요. 그죠? 그럼 땡이에요. 굳이 여기서 안 찾아도 돼요. 근데 굳이 찾아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이 이득 볼 때 다른 사람도 이득 보면 긍정적인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쵸? 근데 한 사람이 이득 보면서 다른 사람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공장 주인이 이득을 보면서 이득을 보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비용이 증가하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증가, 여기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회 전체적 비용이 최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비용은 여기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지점인 이 지점, 여기에 해당하는 Q0, 그죠? 공해를 CS 플러스 CF가 최저인 Q0로 배출해야 한다. 자, 5번. 철강 공장의 주인은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CS가 최저가 되는 Q1 수준에서 공해를 배출할 것이다. 맞죠? 그쵸? 이 사람이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을 선택하겠죠. 거기 있는 게 Q1, 여기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 2번이에요. 자,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들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잘 읽으면서, 그죠?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 4, 5번 문제 다 풀었고요. 오늘 두 번째 지문 넘어가기 전에 역시 명언 타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김윤지 친구가 올려준 명언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내가 지금 편한 이유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오, 소름 끼쳐요. 그죠? 정말 소름 끼친다. 자, 보세요. 그렇죠.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보다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가끔 왜 학교가 되게 산 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 있죠. 학교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다. 이러면 막 다리도 굵어지고, 그렇죠? 너무 짜증나잖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집에 갈 때는 물론 집에 가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내려갈 때는 좀 우리가 더 편한 발걸음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의 공부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보세요. 우리가 뭐 실제로 공부하는데 물리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죠. 여기서 오르막길은 세상망사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이런 이수근 노래도 생각나는데 이게 뭐예요? 오르막길 우리가 성적 향상을 얘기하는 거겠고 내리막길 성적 하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은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편해요? 그러면 안 돼요. 편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더 힘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힘든가요? 괴롭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정말 숨이 차나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성적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다 이겨낼 수 있겠지요? 그쵸? 자, 우리 윤지는 꼭 원하는 학과에 합격해서 선생님에게 저녁을 사드리러 가겠다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윤지야, 선생님 기다릴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언어생활 지문입니다. 자, 언어생활 지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자, 어려운 문법 원리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문법 교과서 공부할 필요 없고요. 자, 뭐예요? 주어진 내용을 그냥 다른 지문 읽듯이 읽고 주어진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 막차입니다. 자, 뭐예요? 언어 지문은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지문에도 사례가 나오게 되어 있고
문제에도 사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생활 지문에는요, 사례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읽었는데 이 이론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요, 거기에 매달려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시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뭐다? 내가 모르는 문장에 매달려 있지 말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예를 들어, 예컨대, 가령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가도록 하세요. 예시를 접하고 나면 오히려 이론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 가지만 해결합시다. 자, 보기 보세요. 항상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니은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 대상의 의미를 쉽게 설명한다. 사례를 드는 이유는 당연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글 안 읽어봐도 언어생활 지문에는 항상 사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6번의 니은은요, 글 안 읽어봐도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시간 줄여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에는 그것이 사용되는 장면에 따라서 지시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예를 보라는 거죠. 1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라고 할 때 나와 너는 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장면에 따라서 지시하는 바가 달라지는 예잖아요. 어떤 장면이냐에 따라서 나가 지시하는 사람, 너가 지시하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누가 하는 말이냐, 누가 듣는 말이냐에 따라서 영호가 수자에게 한 말이라면 나는 영호, 너는 수자, 영수가 주희에게 한 말이라면 나는 영수, 너는 주희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 화자가 말을 하면서 어떤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일이 있는데 이를 직시, 직접 지시의 줄임말이겠죠. 그쵸? 직시라고 한다. 듣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자, 뭐뭐라고 한다. 이거 무슨 논지전개 방식 사용한 거? 정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개념을 여기에서 정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시의 유형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자, 지금 보면은 직시라고 한다. 직시가 핵심 단어가 될 텐데 이 직시의 대표 유형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정의와 대표 유형, 이거 어디 있어요? 6번의 리을 보세요. 대상의 개념을 규정한 후에 그 대상의 대표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리을 되죠. 니은은 당연히 되는 거라 그랬고, 자, 그래서 6번에서 자, 이 글에서 사용한 서술 전략 니은과 리을 골라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요렇게 빨리 쉽게 찾아올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지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직시의 유형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담화 직시가 있대요. 자, 담화 직시는 담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언어적 표현을 직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매달려 있지 말고 빨리 예를 들면 늘 찾아가세요. 자, 예를 들면 그는 지각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을 때마다 지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는 변명에 불과했다. 아, 또 이걸 보니까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또 생각이 나네요.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아, 갑자기 또 확 치밀어 오르네. 자, 봅시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라고 할 때 이 그것은요, 뭐죠? 앞에 나와 있는 지각하지 않겠다고 말한다의 그 지각하지 않겠다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예라는 거죠. 뭐에? 담화 직시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시의 대표적인 유형에 담화 직시가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담화 직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언어적 표현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자, 이 문장에서, 자, 이 글에서 그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철수, 선생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언어적 표현. 거기에서 언어로, 말로 표현된
그 표현을, 그 대상을 지시한다는 겁니다. 뭔데요? 지각하지 않겠다. 자, 지각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쵸? 그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언어적 표현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지각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지칭할 때에 우리가 이거를 담화 직시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곧 그것은 발화 속에 포함된 것으로, 그쵸? 앞에 나왔던 담화, 그죠? 앞에 나온 담화의 한 부분, 발화 속에 포함된 것으로 담화 연속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언어적 표현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담화 직시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냐?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거는 그 말 속에, 앞에 이미 존재했던 담화 속에 나와 있는 말, 언어적 표현, 지각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 를 지칭하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담화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담화 직시는 대체로 시간이나 공간과 연관된 표현을 사용한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번에 기억 보세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만 한다면, 자, 여기에서 앞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담화 직시를 하겠죠. 그쵸? 앞. 이 지금 말하기 전에 했던 어떤 그 표현을 얘가 지시를 할 겁니다. 그쵸? 앞이라는 거는 뭐예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그 전이라는 얘기니까 그 시간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우리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말 전에 했던 그런 말들이에요. 위는 또 뭐예요? 위아래 공간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은 이라고 했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거, 내가 앞으로 할 거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겠죠. 다음이. 이 경우에는 역시 시간과 연관된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서 보겠다. 아래. 역시 공간과 연관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화 직시를 사용할 때는요. 앞, 위, 다음, 아래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연관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앞, 위, 다음, 아래는 시간이나 공간과 연관된 표현으로 담화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담화 직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과 연관된 표현 외에도요. 자, 뭐가 사용되냐? 이, 그, 저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 소문은 저렇게 말하고 나서 이럴 때 이, 그, 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기억을 봅시다. 자, 담화 직시는 그것이 가리키는 담화의 부분이 직시 표현에 선행하는, 즉 직시 표현 이, 그, 저가 있다고 할 때, 자, 이것보다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행한다. 이거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직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요 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지각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을 때마다 지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쵸? 즉, 그것보다 앞에 있는 지각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하는 담화를 직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그, 저에 대해서 뭐예요?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선행인지 후행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지문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앞뒤의 맥락이 주어짐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면은요, 기억을 보면 창수가 이번에는 합격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게 뭐죠? 창수가 이번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 경우에는 뭐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은에 보면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수가 이번에는 합격합니다. 이럴 때는 이것이 그보다 뒤에 나와 있는, 즉 후행하는 담화를 직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자 자신의 발화에는 근거리 표현인 이를 사용하고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발화에는 원거리 표현인 그와 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에 의한 것이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을 바탕으로 A를 나누어 정리할 때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바탕으로 A를 나누어 정리하다. 기억이 뭔데요? 자, 담화직시는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이 직시하는 부분이 선행하는 거일 수도 있고 후행하는 걸 수도 있다. 즉, 그 직시 표현보다 앞에서 먼저 말한 거일 수도 있고 직시 표현 다음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A를 분류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A를 분류해보자면 자, A는요. 자, 기억을 봅시다. 자, 기억.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말씀했다면 이 담화직시 표현 그 전에 있는, 즉 선행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겠죠?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서,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고 했으면 이 살펴본 내용은 이것보다 먼저 있었겠죠. 역시 선행하는 내용을 직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디귿은 자, 다음 장은 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이라고 했으면 지금 이 표현 다음에 나와 있겠죠. 후행하는 담화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래 문단이라고 했어요. 아래라고 했으면 이 표현 다음에 나와주게 되겠죠. 역시 후행하는 담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행담화는 기억, 니은, 후행담화는 디귿, 리을 요렇게 나눠준 거 골라주면 8번의 정답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기 1에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자, 뭐냐. 자, 담화직시는 조음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뭘 구별하냐. 지금 우리한테 담화직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랑 뭐를, 다른 거를 구별을 해달래요. 뭐와? 조음과. 자, 조음. 자, 뭐가 다를까요? 자, 담화직시는 담화 연속체 속의 언어적 표현 그 자체를 지시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거예요. 담화직시는 언어적 표현을 직시합니다. 그 앞에서 했던 말, 아니면 뒤에서 할 말, 그 언어 자체, 그 말 자체를 지시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조응은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뭐를? 실체를 지시한다는 거죠.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그 언어적 표현이 지시하는 실체. 자, 그래서 보면은요, 조응에 사용된 대명사는 앞에 나온 선행사와 지시 대상이 같으므로 공지시적 관계에 있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찾아야죠. 예컨대, 자, 창수는 매일 새벽 신문을 배달한다. 그는 대단히 성실한 청년이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먼저 창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가 나와요. 자, 그는 당연히 창수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수라는 어떤 실체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자, 대명사 그는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 창수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창수라고 하는 언어적 표현 자체, 창수 이렇게 써놓은 거, 자, 이렇게 써놓은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으로서의, 즉 창수 그 자체, 이 사람으로서 그 실체를 지시한다는 거죠. 이게 뭐다? 공지시적 관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창수라는 언어 표현이 아니라 뭐 창수라는 그 실체를 지시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자, 보기 2를 보시면은요. 자, 담화직시의 예로 뭐가 나와 있냐? 자, 땡땡 식당의 차림표에 설렁탕이라고 써놓았더군. 그랬더니 니은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것은 잘못 쓴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그것은 뭐죠? 설렁탕이죠. 보세요. 자, 담화직시의 경우에 자,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는데 그때 언어적 표현은 설렁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설렁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마실 수 있는 밥 말아 먹을 수 있는 그 설렁탕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 쓴 그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 보세요. A에서, 지금 이게 A죠. 자, A에서 그것은 언어적 표현 그 자체인 설렁탕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또 A에서 그것은 시간이나 공간과 연관된 표현을 사용한 담화직시라고 할 수 있다. 2번. 답이네요. 그렇죠? 보세요. 자, 이 그것이 시간이나 공간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앞이나 위나 다음이나 아래나 이런 것들이 시간, 공간, 연관된 표현이고요. 그 외에 이, 그, 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 틀렸네요. 2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보세요. 자, B는 조응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영희는 크고 예쁜 꽃병을 깨뜨렸다. 그것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것은 뭐죠? 꽃병이죠. 근데 그것은 꽃병이지만 꽃병이라고 써놓은 그 글자, 언어적 표현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병을, 술병 같네. 자, 실제 꽃을 꽂아놓을게요, 제가. 자, 꽃을 꽂아놓으면 되잖아. 자, 실제 이 꽃병 그 자체를 지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번 보세요. 그것은 그것과 꽃병은 동일한 지시 대상. 그쵸? 아까 창수와 그가 동일한 이 실체를 지시하듯이 그것과 꽃병 모두 이 실체를 지시하는 공지시적 관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B에서 그것은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실체, 꽃병을 지시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A와 B에서 그것은 모두 이미 언급된 언어적 표현, 즉 선행하는 언급 표현, 그것보다 앞에 나와 있는 언어 표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5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 생활 지문까지 풀어봤어요. 처음 보는 개념이었어요. 담화 직시라는 거. 하지만 처음 본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얘들을 통해서 이해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종합평가 2의 뒷부분, 소설하고 시 부분 볼 거예요. 문제 풀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